김현정의 뉴스 쇼. 청개구리도 이런 청개구리가 없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말입니다. 남북 평화 무드를 비꼬는 야당을 비판하면서 한 말인데요. 그러자 장제원 한국당 대변인은 추 대표는 추한 입을 닫으라 독설로 응수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홍준표 대표는요. 두루킹이 8이라면 문 대통령은 왕팔이다. 왕팔이론을 설파했죠.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동안 정치권은 이렇게 청개구리에다 왕팔이에다 추한 입까지 부지런히 설전을 벌였는데요. 정작 국회 본회의는 어떻게 될지 오리무중입니다. 오늘까지 선거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해당 지역의 보궐선거는 내년 4월까지 미뤄지게 됩니다. 지방선거는 장난이 아닙니다. 의원들 사직서 볼모로 국민들 피곤하게 하지 말고요. 부디 본업에 충실한 국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일단 국회 소식은 잠시 후에 제가 인터뷰로 좀 정리를 해보기로 하고 그거 제외하고 첫 번째 포인트 뭡니까? 네, 남한만큼의 북한 번영 제안한 미국입니다. 남한 못지않게 북한의 경제적인 번영이 가능하다. 그 제안을 미국이 한 거죠. 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입니다. 예. 언론 인터뷰에서요. 우리는 남한과 견줄 만한 북한 주민의 경제 번영을 위한 조건을 마련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당연히 전제는 완전한 비핵화죠. 그렇죠. 미국의 세금으로 북한을 지원할 수는 없지만 대북 제재를 해제해서 미국 자본이 북한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바로 폼페이오의 약속입니다. 예. 또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제재 완화는 물론 그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네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최대 압박을 하던 정책이 최대 지원 약속으로 회유로 바뀌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보장해 줄 테니까 확실히 제거해라. 이런 메시지. 네, 그 확실한 제거에 대해서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언급했는데요.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른바 PVID가 이루어져야 그래야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또 결정의 이행이란 북한 핵무기를 제거해서 미국 테네시주 오크리지로 가져가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여기는 미국의 핵 원자력 연구 단지거든요. 예. 과거 리비아의 핵 시설을 보관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기에 보유 핵을 바깥으로 빼라. 네. 반출해라.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주말 사이에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일정을 밝혔습니다. 네네. 예, 23일에서 25일 사이에 하겠다. 굉장히 선제적으로 나왔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지 2부에서 좀 짚어보죠. 다음 포인트 갑니다. 네, 중동 화약고를 건드리는 미국입니다. 네, 한반도에서는 지금 평화의 기틀을 쌓고 있는데 중동에서는 미국이 화약고를 건드리고 있어요. 네, 오늘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이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거든요. 그게 오늘이군요. 네, 무슨 의미냐면요. 갈등이 끊이지 않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계에서 이스라엘 편임을 확실히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이기도 하지만은 팔레스타인도 자국 수도가 동예루살렘이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때문에 유엔은 예루살렘을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는 도시로 결의한 바가 있는데 네. 미국은 이스라엘 수도다 이렇게 쐐기를 박는 셈이죠. 예. 중남미의 친미 국가들도 미국을 따라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팔레스타인은 오늘을 분노의 날로 정해서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포인트 뭡니까? 욕설 논란 경기지사 선거전이네요. 어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선거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 선거가 뭐 다른 당이긴 합니다만 후보를 교체해라 이렇게 요구했어요. 네, 이재명 후보가 친형과 형수에게 욕설한 내용을 담은 그 음성 파일을 전달받았다면서 이게 상식 이하의 인격이다. 공직 후보로 인정할 수 없고 더는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죠. 그러자 이재명 후보 측이 트위터를 통해서 또 반박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알려진 내용이다. 이게 형님 부부가 친어머니에게 폐륜 폭언을 하자 이에 대해서 분노하고 항의하는 과정에서의 발언이 악의적으로 편집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또 그러면서 막말대장 홍준표 대표와 함께 하다 보니까 남경필 후보의 판단이 흐려진 것 같다. 이렇게 역공을 하기도 했네요. 그러니까 참 지금 희한해요. 오히려 서울시장 선거보다 경기도지사 선거가 더 후끈하게 달아오르는 느낌인데 네. 뭐 추미애 대표라든지 표창원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당원들 중에
반발하는 의원들이 나오고 하면서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경기지사 선거. 여기까지 보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표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당선됐음을 선포합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국회를 정상화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방적인 본회의를 강행할 시에는 저지할 것을 천명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로 홍영표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근데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숙제가 주어졌죠. 꽉 막힌 국회를 뚫어야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당장 오늘이 6.13 선거 출마하는 의원들 사직서를 수리해야 하는 마지노선입니다. 민주당은 이 안건 하나만이라도 원포인트로 처리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드루킹 특검 처리 없이는 이거 원포인트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어떻게 풀 생각일까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신임 원내대표 만나보겠습니다. 홍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홍영표입니다. 예, 상황이 아무리 복잡해도 일단 축하 인사는 하고 가야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소감이 어떠세요? 글쎄 좀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한 3일 지났는데요. 예. 지금 뭐 인수인계도 받아야 되고 또 인선도 해야 돼서 네, 바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홍표 시대라는 말이 나왔어요. 네. 이제 민주당은 지금 원내대표 홍영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홍익표,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대표에다가 홍문표 사무총장 맞죠? 네, 네 맞습니다. 어떻게 홍표 분들 사이에서는 대화가 좀 잘 통하려나요? 글쎄 꼭 이게 집안이거든요. 같은 집안이고 같은 학렬인데. 돌림자시죠. 예. 네, 글쎄 하여튼 뭐 잘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중심이 돼서 예. 좀 전국을 좀 잘 풀어내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자칫 잘못하면 이 갈등의 이 당사자들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요. 좀 고민입니다. 예. 홍표 시대가 이게 소통 시대가 되느냐 불통 시대가 되느냐 이걸 이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건데 네네. 당장 오늘부터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젯밤 자유한국당이 긴급 의원총회 열었는데 드루킹 특검하고 동시 상정 안 하면은 오늘 그 의원직 사직서 처리만은 못한다 이렇게 입장 정리를 했네요. 네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저희 민주당에서 요구해서 열리는 본회의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국회의원들이 사퇴서를 제출하면은 회기가 아닐 때는 의장이 그냥 서명하면 처리가 됩니다. 예.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회기 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본회의에서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처리를 하지 않으면 지금 4개 그 지역에서 이번 지자체로 출마하는 분들의 선거구에서 1년 동안 선거를 못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지역의 그 국민들의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이 박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국회의장이 직접 회의를 소집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얘기했던 또 직권상정하고는 다릅니다. 직권상정은 굉장히 요건이 엄격해서 이 사퇴서 처리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퇴서만 처리하기 위한 국회의장이 소집하는 본회의입니다. 원포인트 국회죠. 네, 저희 당하고는 사실은 무관한 겁니다. 네. 근데 어쨌든 한국당에서는 드루킹 특검을 우리는 내내 요구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처리해주지 않으면서 이것만 할 수는 없으니 의원직 사직서 처리해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2개를 동시에 하자 이건데 드루킹 특검 오늘 상정하는 건 그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세요? 지금 제가 그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그간의 여야 간의 협상 내용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는 특검뿐만 아니라 추경까지 포함해서 여야 간에 상당한 좀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논의를 해야 되고 물리적으로 오늘 중에 그런 것들을 다 마무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이걸 너무 정치적인 쟁점으로 하지 말고 이거는 사실 그럴 사안이 아니거든요. 예, 예. 국회의원이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사퇴하겠다 하는데 그걸 사퇴하지 마라. 이렇게 국회가 싸우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일단 오늘 그러니까 원포인트로 네. 그거는 좀 처리하고 보자 네네네. 이런 말씀. 저는 뭐 그렇게 하고 예. 저도 이제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대략 앞으로 어떻게 이 전국을 풀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구상을 좀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좀 본격적으로 예. 이건 맞춰놓고 예. 협상을 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좀 정상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구상을 마치셨다니까 그럼 제가 좀 여쭐게요. 사실 우원식 전 네. 원내대표는요. 네. 드루킹 특검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네. 24일에 처리하는 걸로 이제 날짜를 24일로 하고 추경도 네. 동시에 일괄 네네. 처리하자 이런 조건을 붙였었어요. 그러자 한국당이 조건 붙이지 마라 이러면서 거부를 네. 했습니다. 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 특검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아니 우선 저희가 그 드루킹 그 특검에 대해서 예.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지금 인터넷상의 어떤 민주주의를 좀 왜곡하는 그런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 특검을 마치 대선을 부정하는 듯한 지난 대선을 불복하는 이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특검으로 지금 야당이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특검 네네. 대상에 포함돼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 주장 네.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구체적인 근거도 없는데 이제 특정한 사람들의 이름을 제시하면서 그걸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지난 대선이 촛불혁명에 의해서 국민들에 의해서 탄생한 정부지 댓글 공작으로 통해서 탄생한 정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드루킹 특검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예. 그것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야당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좀 지혜로운 어떤 해결 방법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하자면 특검을 수용 못하겠다. 완전히 안 된다. 이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문재인 네.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대선 불복 특검처럼 가는 거면 그건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 네, 그렇습니다. 그것만 제외하면 이건 얼마든지 논의해 볼 수 있다는 말씀. 그건 우원식 원내대표랑 똑같은 말씀이시네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예. 그러면 말입니다. 예. 오늘 오전에 한 번 더 합의에 나서시죠. 정세균 국회의장과 같이. 한국당하고. 네, 그렇습니다. 주례 회동이 있습니다. 예, 예. 사당 원내대표 간에 주례 회동이 있습니다. 예, 한국당에서 제 예상에 최대로 물러설 수 있는 마지노선이 특검 오늘 상정은 아니더라도 조만간 상정, 이번 주 중 상정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조건을 들고 나올 가능성 큽니다. 이 정도면 받아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문제만 처리하고 나면 예. 나머지 문제를 조율하는 데는 밤을 새워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합의에 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하루다 이틀이다 이렇게 못을 박지 못하겠지만 예. 지금 정부로서는 추경이 너무나 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특검보다도 추경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라도 예.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한 뭐 이번 주 정도로 하자. 왜냐하면 24일은 한국당이 안 받았었거든요. 이번 주 정도로 하자.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 건 빼주겠다 정도 하면은 그거는 협의 가능한 정도 수준이라고 보세요. 추경이 급하니까. 네, 하여튼 뭐 그거는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사실은 정부가 더 급하죠. 지금 특검보다도 추경은 뭐 고용 위기 지역이라든지 뭐 지금 여러 가지 수요가 일자리 때문에 청년 실업이나 이런 일자리 때문에 하는 건데 예, 예. 이게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뭐 이거는 이제 제 예상이었어요. 이 정도라도 협의해가지고 오늘 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예상이었는데 한국당이 이 정도도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반드시 드루킹 특검도 상정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네. 그 경우에는 그럼 한국당 빼고 뭐 강행하시는 건가요? 오늘 본회의 어떻게 해요? 뭐 강행이 아니고요. 그 이제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이건 사실 의무의 상정입니다. 직권 상정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뭐 저희들은 당연히 의원으로서 출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의결 정족수는 될까요? 오늘 만약 한국당 빼고 뭐 바른미래당 일부 빼고 지금 민주평화당 일부도 빠진다는 얘기가 들어 있어요. 저는 뭐 잘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좀 세 보셨습니까? 의결 정족수는 되겠는가 좀 셈해 보셨어요? 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국회에서 선거 출마 때문에 사퇴를 한 분을 사퇴하지 마라. 이렇게 막는 것은 사실 국회가 너무나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의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오늘 정말 의결 정족수 안 돼서 막히면 혹은 또 한국당이 거기서 물리적으로 저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역풍이 불 수 있을 거란 생각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뭐 참 그런 사태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신임 원내대표로서 어떻게든지 국회의 교착 상태를 좀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게 좀 시간을 주시고 제가 여야 간에 원만한 어떤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좀 슬기롭게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치권에 봄이 오게 하겠다 이렇게 포부 밝히셨었잖아요. 근데 진짜 한반도에도 봄이 오는 마당인데 여의도에 봄 좀 불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홍영표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가 복잡해요. 네, 그러게요. 어떻게 북핵 문제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풀기가. 남과 북도 대화를 잘하는데 그러니까. 국회 안에서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 국회의원들 세비 반납해라 이 청원이 50개가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오늘 여론에서 이거 조사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택수 대표가 가지고 오고 계십니다. 요건 2부에서 한번 여러분 결과 확인해 보시고 일단 행간 뭐 갈까요? 오랜만에 방산비리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방산비리. 어제 검찰이 방위사업비리 관련자 2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놀랍게도 그 비리 대상이 다름 아닌 대북 확성기였습니다. 이 남북의 군사적 대립과 화해의 상징인 대북 확성기에까지 방산비리가 개입됐다는 사실이 뭐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이른바 방피아의 먹잇감이 된 대북 확성기.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납품된 확성기의 성능이 어찌나 떨어지는지 북한에서는 뭐 소리도 잘 들리지 않았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래서 평화가 온 거 아니에요, 이거? 방산비리 덕분에 평화 온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설명하니까 또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웃으면서도 이거 웃어야 되는지 울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대북 확성기 설치한다고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대로 그 소리가 전달되지 못하는 확성기였다. 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경악할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시다시피 대북 확성기 사업은 2015년 8월 목함지뢰 사건 이후에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물론 그 전에도 확성기 틀기도 하고 끄기도 하고 하는 과정들이 계속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이제 이때였습니다. 근데 국군 심리전단이 주도를 해서 뭐 입찰도 하고 또 그 사업을 주도를 했는데 애초부터 자격 미달 업체가 선정이 됐다는 겁니다. 어떤 업체예요? 그러니까 제품을 납품할 능력조차 안 되는 곳이 돈을 빼먹기 위해서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144억을 빼먹었는데요. 그러니까 수입산 저가 제품을 국산인 것처럼 이른바 이제 옷만 라벨 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군 납품한 부품들도 라벨 가리를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애초부터 자격이 안 되는데 마치 수출 실적이 엄청난 것처럼 서류도 다 조작을 했다고 하고요. 그야말로 유령 회사가 나타나가지고 외국산을 들여다가 라벨 가리해서 국산인 것처럼 납품한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게 성능 떨어지는 외국산 제품들 뭐 부품들 갖고 와가지고 조립을 해가지고 그냥 했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알고도 속았다는 거 아닙니까? 눈 감아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눈 감아줬으니까 방산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능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평가받고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2016년 6월에
주간, 야간, 새벽 3차례에 걸쳐서 성능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성능평가 과정을 거치긴 거쳤어요. 네. 한 10km를 소리가 나가야 하는 게 기준이었는데 예. 이걸 다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주간은 다 빼고 주간은 소리가 전달되는 게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예. 야간하고 새벽에서 한 번만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바꿔서 겨우겨우 납품을 받아줬다는 거예요. 기준을 바꿔버려가지고 네. 합격을 시켜줬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사인한 당일날 군 심리전단 관계자들이 브로커들한테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게 뭐 청취자들이 빅픽처 아니냐. 평화로 그렇죠. 가기 위한 큰 그림을 그때부터 그렸던 거 아니? 뭐 이렇게 지금 허탈해 하실 정도로 어이없는 사건인데 이 뉴스 이 방산비리의 행간에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대북 심리전용이 아니라 대남 심리전용 확성기였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대북 확성기 설치하면서 뭐라고 홍보했습니까?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대북 확성기다. 얼마나 홍보 많이 했는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에서 아이돌 가수들의 유행가 같은 거 틀어주면 북한 군인들이 막 술렁인다. 네.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 이랬거든요. 그 정점에 있는 얘기가요. 맑은 날씨가 예보를 하게 되면 날이 맑다가 그다음에 이제 비가 온다고 예보하면 북한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빨래를 다 걷고 이불을 걷었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예. 북한 주민들한테 한 25km 떨어진 주민들도 대북 확성기 소리 다 듣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심리적 동요를 한다. 그래서 북에서 굉장히 무서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10km도 못 나가는 소리였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것만 있었나요? 대남 확성기가 또 있잖아요. 대남. 예, 대남 확성기가 있으니까 서로 소리가 뒤섞이는 거예요. 북한에서 트는 것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그냥 소리가 와글와글 하다가 마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대북 확성기 철거했잖아요. 예. 철거하고 난 다음에 대성리 주민들, 우리 접경 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민통선 주민들이 소음 공해가 그동안에 심해서 밤잠을 못 잤다. 속이 후련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 이래서 했던 얘기였구나 그렇군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은 대남 심리 전용이었다. 오히려 우리한테 더 크게 우리나라 사람들 흔들리게 한 거였다. 했잖아요. 네, 그런 셈이 됐네요.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영화 1급 기밀 시나리오보다 수사를 더 못했다입니다. 영화 1급 기밀. 사실 흥행은 크게 못했는데 저희가 인터뷰했었어요. 이 영화의 주인공 김영수 실제 모델. 예,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예. 그분이 이제 방산비리 추적을 하고 그 스토리를 영화 1급 기밀로 만들었잖아요. 예. 그때 인터뷰하셨죠. 2월에. 내부 제보자입니다. 네. 그때 뭐라고 했나요? 이 확성기 사업 비리는 처음부터 기획을 한 작품이었다. 맞아요. 그 기획자는 상당히 높은 고위급 예비역 전직 국회의원이다. 맞아요. 실무 작업을 한 인물은 군 출신 국회의원 보좌관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은 실명까지 될 수 있을 정도로 전직 국회의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만 아주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실명까지 얘기는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수사했잖아요. 네.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국회의원 보좌관 나왔고요. 심리 전단장 출신의 육군 대령까지 나왔습니다. 대령까지. 그 윗선으로 못 갔다는 얘기예요. 아하. 이게 수사를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예, 안 해서 못한 건지 진짜 못 가서 못 간 건지 이걸 알아봐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마지막 행간. 북은 핵, 남은 군피아를 없애야 한다입니다. 이건 뭐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역사적 유물로 만들어야 할 건 확성기가 아니고요. 군피아인 것 같습니다. 예. 군피아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번에 적폐청산 내세우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예.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의 1순위로 군피아를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재현님, 대북 확성기가 아니고 남한 군인들을 위한 아이돌 방송이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7725님, 이거 확성기 특검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이들 분노하고 계시네요. 입으로 가죠.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1부 들으시고 청취자 박종상 님이요. 시대가 지금 어떤 때인데 아직도 이런 군납 비리들이 발생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저는 이 문자가 너무 와닿더라고요. 진짜 시대가 어떤 때인데 아직도 이런 후진적인 라벨가리 비리라니요. 전하면서도 저도 창피했습니다. 아무튼 군피아가 비리 저질러도 역사는 흐릅니다. 지난 주말에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23일에서 25일 사이에 폐쇄하겠다. 외국 기자들도 와서 지켜봐라 라고 했습니다. 북미 회담 열기도 전에 핵실험장 폐쇄부터 결정한 이 의미는 뭘까요? 또 외국 기자들 와서 봐라 했는데 일본은 뺐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지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하죠. 이택수의 여론에서는 국회의원들 세비 반납, 문호동 무임금 국회의원들도 적용해라 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서 일반 여론은 어떤 생각인지 조사를 해봤고요. 내일이 스승의 날입니다. 학교 얘기를 좀 해볼 텐데 교복 얘기해 보겠습니다. 교복. 여러분 학창시절에 교복들 입으셨어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중학교 때는 안 입었고 고등학교 때는 입었는데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옷 고르는 거는 걱정 안 해도 좋았지만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학교가 있습니다. 후드티에 반팔, 반바지를 교복으로 입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이걸 결정한 선생님의 얘기 들어보죠.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북한 조선중앙TV가요. 지난 토요일 그러니까 그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죠. 핵시험장을 폐기하는 의식은 5월 23일부터 25일 사이에 일기 조건을 고려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핵시험장 폐기와 동시에 경비 인원들과 연구사들을 철수시키며 핵시험장 주변을 완전 폐쇄하게 된다. 예, 그러니까 핵시험장을 폐기하고 폐기한다는 의미는 더 못 쓰게 완전 파괴한다는 의미고 그래서 폐쇄한다, 닫아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의식을 23일에서 25일 사이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23일이면 수요일이죠. 예, 수요일부터 금요일, 수목 금해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북미 정상회담 하기도 전에 선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도 각국 기자단까지 다 부를 테니까 취재도 하라 하는 겁니다. 북한의 행보,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게다가 일본 기자는 안 불렀어요. 핵 전문가 집단도 안 불렀어요. 이 이유는 뭔지까지 짚어보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열 수석연구위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조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저랑 인터뷰하실 때 자꾸 이제 위장 평화쇼라고 하는 분들 계시는데 보여주는 거니까 쇼는 쇼지만 진정성 있는 쇼다 그러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는 이제 그 쇼를 이제 그 막을 이제 걷어서 공식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진정성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쇼 맞다? 예, 예. 그럼 비핵화의 첫 발을 뗐다라는 평가에도 동의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또 그 결과 폐쇄가 된다면 예. 더 이상 북한은 핵실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인도나 파키스탄의 예를 들면서 한 6차례 정도의 핵실험을 했으면 더 이상 실험장도 필요 없다. 예.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 예. 지금 북한의 경우는 사실은 1, 2, 3차는 플루토늄을 했고요. 예. 4차 이후는 고농도 우라늄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그 인도는 플루토늄, 파키스탄은 고농도 우라늄 이렇게 한 부분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번에 핵실험장을 폐기하게 되면은 예. 더 이상 이제 개발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북미 정상회담 끝나고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이렇게 선제적으로 서둘러서 폐기하는 건 왜 그럴까요? 아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거는 이제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예. 공화당 내 그리고 그 워싱턴에 있는 많은 싱크탱크들이 볼 때는 지금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끊임없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진정성 있는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기 위한 예. 이런 이제 사전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진정성 있다. 이런 걸 보여주면서 북미 회담에 들어가는 게 하나라도 더 얻어낼 수 있고 훨씬 유리하다라고 김정은 위원장 판단한 거군요. 예, 미국 내 여론을 이제 우호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청취자들이 문자 주세요. 우선 이효선님은 기자단을 부른다고 하는데 일본을 빼고 영국을 참석시킨다. 이건 어떤 의미냐? 일본 패싱 아니냐? 이런 문자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자단이 지금 보면은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을 넣었어요. 그리고 영국을 넣었어요. 일본을 빼고.
예. 사실은 그거는 뭐 특별히 이상한 건 없는 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육제담은 이미 끝났거든요. 지금은 육제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육제담 상황이라면 일본이 마땅히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육제담이 아닌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란 핵 합의 때도 보면은 유엔 안보리 그 상임이사국 5개국하고 플러스 독일 비핵 국가였지만 독일이 포함한 P5 플러스 1이 참가했거든요. 이번에 보면은 이제 그 유럽 연합을 대표해서 영국하고 프랑스 가운데에서 영국만 넣고 대신 이제 한국은 이제 주 협상자이기 때문에 플러스 1 차원에서 한국이 들어간 겁니다. 영국하고 프랑스 중에 영국을 고른 이유는 수교국이 영국이기 때문에 아마 영국 골랐을 가능성이 크고. 영국이 수교국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뭐 지금 장소가 협소해서 많이 못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북한이 마음 먹으면 일본을 넣어줄 수 있는 상황에서 뺐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의도가 보여서요. 그러니까 사실 일본은 그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발표된 이후에 끊임없이 그 의제 확대를 시도해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북한이 발표하고 의도하는 거는 ICBM 정도의 탄도미사일을 생각하고 있고 또 핵무기를 생각하고 있는데 일본은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납치 문제도 지금 의제를 넣어야 된다고 계속 지금 아베 총리, 오노 회상, 야치 NSC 국가안보실장이 계속해서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이런 어떤 의제 확대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북한은 강하게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불편하다는 걸 그냥 드러낸 거군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다가 이제 앞으로 협상이 잘 돼서 식민지 보상금 협상이 진행될 경우 아마 그 북한의 어떤 그 배상금을 보상금을 좀 높이고자 하는 이런 의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도도. 또 한 가지는 청취자 박상우님이 질문 주셨는데 확실하게 전문가들까지 불러서 갱도한 상황을 확인하고 폭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전문가 집단은 뺐을까요? 그 부분은 이제 이번에 조치가 그 북미 간의 합의에 따른 상응 조치가 아니라 북한의 일방적 조치거든요. 선제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상응 조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북한이 뭘 받고 대가로 어떤 이제 예를 들면 핵시험장 폐기를 하는 거면 당연히 이제 검증이 필요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북한이 이거는 자기네들이 북미 회담의 분위기 조성용으로 일방적 조치를 취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전문가를 초청해서 검증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전문가들 불러서 검증받는 단계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되고 나중에 이제 그 본격적으로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면은 그 추후적으로 당연히 그 핵 실험장이 완전히 폐기됐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은 뒤따를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열 수석연구위원 지금 여러분 만나고 계십니다. 그나저나 한미 정상회담은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고요. 북미 정상회담은 한 달도 채 안 남은 이런 시점인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북미 정상회담 의제들이 예상보다 상당히 클 거다. 사실상 이제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를 보유하고 있는 핵폐기, 보유 핵폐기라고들 하는데 이번에 그 보유 핵 폐기까지 언급이 되고 있다. 조기에 핵들을 북한 밖으로 반출을 하면 대북 제재 완화해 주겠다. 경제 인프라까지 제공하겠다. 민간 경제 활성화 시켜주겠다. 이런 제안을 지금 미국이 했다는 얘기가 전해져요. 사실입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제가 남북 정상회담 하기 이전에 한국형 비핵화 모델로 제안했던 부분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핵실험장이라 핵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미사일 개발 시설 같은 경우는 완전한 폐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북한이 이미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이른바 과거 핵의 경우는 그 결과물만 제거하면 되거든요. 그냥 가지고 나오면 되는 거죠. 딴 데로. 그렇습니다. ICBM 같은 경우도 그 ICBM 만드는 제조 공정까지 없애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당장 미국을 위협하는 그 ICBM 만들어 놓은 ICBM은 바로 가져가 버리면은 적어도 상당 기간은 이제 미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통상적으로는 이런 핵 비핵화 프로세스의 마지막 단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무엇보다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이 이제 아직도 의심을 받고 있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오는 11월 6일 중간선거 이전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이미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과거 핵. 근데 이것이 한꺼번에 다 가져오는 건 아니고요. 현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제안했다는 걸 보면은 한 달에 5개 정도씩만 반출하겠다. 한 달에 5개씩만 바깥으로 빼라, 버려라. 그래서 이제 해외로 반출하는데 지금 예상 국가로는 이제 요번에 그 초청받지 않은 프랑스가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져가면 거기서 폐기해 주는 거예요, 보는 데서. 그렇죠. 거기서 이제 아마 IAEA가 됐든 아니면 미국 측이 가서 하든 그쪽에서 이제 뭐 분해하고 해체하는 조치를 취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요, 박사님.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가 보유 핵을 버리는 건데 초장부터 북한이 이렇게 보유 핵을 버릴까? 순순히 받는 것도 없이? 이 의문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이 여러 가지 체제 안전 보장 같은 경우는 그 조치를 취하는데 특히 의회의 동의를 얻는데 시간이 걸리는 반면에 지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경제, 국제사회의 제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재를 이제 그 조기에 해체가 이루어진다면 조기에 그 대북 제재도 해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제. 그 교환이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교환이거든요. 그러네요. 예, 민간 인프라까지 만들어주겠다. 민간 기업들 그렇습니다. 북한에 들어가서 사업하게 하겠다. 이것이 굉장히 달콤할 거다. 이런 말씀. 그나저나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북미 회담 기간 중에 싱가포르 방문할 거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싱가포르로 정말 날아간다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그쪽으로 갈 명분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남북, 그렇습니다. 미중 정상이 싱가포르에 다 모이는 그림. 이게 가능할까요? 사실은 그게 가장 그 아이디얼 타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원래 그 종전선언을 얘기할 때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3자 또는 4자에서 만약에 이제 판문점이 됐을 경우는 시진핑 주석이 좀 망설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특히 우리나라의 그 문 대통령이 두 차례 걸쳐서 초청을 했는데도 대답이 없었지 않습니까? 아직 안 왔죠, 시진핑 주석이. 그런데 갑자기 종전선언에서 이른바 차이나 패싱이 두려워서 원포인트로 판문점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체면이 구길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3자를 상정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싱가포르의 경우는 중국 거리로 보면야 서울이 더 가까울 수 있지만 싱가포르도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제3지대이기 때문에 아마 시진핑 주석이 체면이 덜 손상되는 상태에서 참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무슨 명분으로 거길 가죠? 근데 시진핑 주석이 북미 한반도 회담하고 문제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전쟁을 법적으로 종식시키는 데 앞서서 어떤 그 북한이 중국식으로 얘기하면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일정한 자기 역할을 나간다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할 것 같아요. 옵저버 형식으로 갔다가 그럼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도 그러면은 당사국인데 가겠다 이렇게 해서 가면은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 열리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아마 북미 정상들이 만날 거라고 보고 그 다음 날 이제 아침이든 아니면 전날 밤이든 해서 합류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렇게 남북 미중 네 나라가 모이면은 내친김에 종전선언까지 갈 수. 그렇습니다. 종전선언을 하지 않으면 만날 이유가 없죠. 근데 그렇게까지 위해서 만나는 거죠. 관측하는 건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북미 회담이 있고 바로 다음 날 종전선언까지 너무 빨리 가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상이? 북한이 그 비핵화를 하면서 내건 조건이 체제 안전의 보장이거든요. 체제 보장. 체제 보장은 사실은 비핵화가 완료됐을 때 체제 보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북한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에 핵폐기 과정에 들어갈 경우 그 핵폐기 과정의 출발서부터 비핵화가 완료될 때까지는 체제 안전 보장이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불안한 상황이죠. 북한으로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도기적인 안전 보장이 필요한데 여기서 이제 그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과도기적인 안전 보장에 대한 약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종전선언의 의미거든요. 그렇군요. 사실은 그게 이제 우리로서는 최상의 시나리오고 최고로 낙관적인 그림인데 사실은 설마 했던 일들이 지금 계속 현실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같이 다리 위에서 담소 나눌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이런 걸 떠올려 보면은 안 될 것도 아니네요. 저는 가능한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퍼센트로 따지자면 몇 %나 가능성 보세요? 이 가능성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만은 우리의 노력을 전제로 한다면 60, 70%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70%나 본다? 저는 50%는 훨씬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조성열 박사님, 북미 정상회담 후에 한 번 더 뵙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죠.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국가전략안보연구원 조성열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주간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 이택수의 여론. 오늘도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앞에서도 우리가 좀 꿈 같은 얘기 했는데 네. 이제 꿈이 현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대표님은 어릴 적 꿈이 뭐였습니까? 저는 김현정 앵커님처럼 PD가 되고 싶었었습니다. 진짜요? 네. 라디오 PD, TV PD. 뭐 어느 거나. 와, 이거 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어릴 적에는 이제 뭐 개그 콘서트 같은 그런 유머 코미디 PD 였다가 이제 대학교 가면서부터는 이제 이런 보도나 교양 쪽. 와. 이제 그 일을 김현정 앵커님이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여기 부지런히 나오시는 거군요. 방송에 대한 펼치지 못한 꿈을 좀 펼쳐보시려고. 어쩐지 우리 이 대표님이 방송 감각이 있으시더라고요. 이 남다른. 와. 이택수 대표의 꿈은 PD. 네. 처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디서? 그렇죠. 방송에서 처음 얘기하는 거. 왜 이렇게 수줍어하세요? 저도 꿈이 라디오 PD였거든요. 저도 이제 이뤘어요. 이뤘는데 다만 음악 PD가 되고 싶은 시사 PD가 된 그거 하나가 좀 에러. 네. 노래도 잘하시는데. 그건 비밀로. 그나저나 요즘 학생들 장래희망 조사하면 뭐가 많이 나온대요? 2017년에 그 직업능력개발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교사가 1위고요. 그다음에 운동선수, 의사, 또 요리사가 4위로 나왔고, 요리사, 네, 경찰, 또 가수가 6위, 법조인, 또 프로게이머, 제빵사, 과학자. 보니까 정치인이 없네요.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했던 것이 저 어릴 때는 그래도 열에 하나 정도는 뭐 정치인, 뭐 국회의원, 대통령 이런 얘기들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통 못 봤어요, 그런 친구들. 그렇습니다. 그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그래도 공무원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초등학교는 근처에도 못 갔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치 혐오 현상이라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닌데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닌데 지금 분위기들 보면은 사실상 우리 사회 어린이부터 노인들까지 정치 혐오 현상이 팽배해요. 그렇습니다. 그런 오늘 우리 조사 결과도 여론조사 결과도 그런 분위기를 여실히 보여주는 어떤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부터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세비를 반납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빗발쳤고요. 지난주에는 정세균 국회의장마저 세비 반납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의장마저. 김현정의 뉴스 의뢰로 저희 리얼미터가 지난 금요일 11일 전국 19세 성인 1,652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501명의 응답을 완료했고요.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답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런 요구들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한번 여론조사를 돌려본 거죠.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고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여야 갈등이 이어지면서 4월부터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서 세비 반납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의원들이 정치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세비는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국회의원의 세비 지급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서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 2번. 정치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세비는 지급해야 한다. 3번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조사 결과 뭐 어떻게 나올지 대강 감이 잡혀요? 네. 반납해야 된다. 세비를 반납해야 된다. 81.3%. 반납해야 된다가 81.3%? 네. 정치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세비는 지급해야 한다. 13.2%. 아니 사실은 뭐 저는 이제 세비 반납해야 된다는 쪽이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81.3%는 근래 들어서 여론조사 우리 항상 월요일마다 하는데 이 정도 수치는 저 처음 본 것 같은데 심지어는 여러분 미투 운동 그 무렵에 한창 할 무렵에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도 75% 나왔었거든요. 근데 국회의원 세비 반납이 81.3%가 나왔어요. 네, 상당히 국민들의 분노가 지금 크게 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이 정도라는 거는 정말 정치인들이 뼈 아프게 생각해야 될 문제네요. 네. 그렇죠. 우리 연령대별로 보면은 40대와 20대 가장 화가 많이 나 계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40대 90.6%, 20대 90.4%가
반납해야 된다. 예. 그런 응답이었고요. 30대가 80.5%, 예. 그다음에 50대가 80.1%로 만만치 않았습니다. 60대가 그나마 너그러웠는데 69%가 반납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국민들만 유독 이런 겁니까? 전 세계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세계 경제 포럼이 예. 2016년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입법기구 효율성 평가를 했는데 한국이 139개 나라 가운데 99위를 했고요. 아하. 또 국제 경쟁력 지수 보고서에서 정치인 신뢰 항목에서는 137개 국가 중에서 90위. 앞에 항목과 비슷했습니다. 거의 후진국 수준으로 몇 해 전에 모 회장이 얘기했던 정치가 삼류다. 이런 표현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이건 정말 81.3%가 나올 줄은 몰랐는데 이 정도 지금 불신 상황인데 국회가 막혀 있다는 거 이거 네. 국회의원들이 다시 한번 꼭 좀 생각해 주셔야 될 문제고 네. 세비도 주기 아깝다는 국회의원들과는 다르게 지금 대통령 지지도는 계속 고공행진 중이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고공행진 70% 중후반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76.3%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는 17.7%로 나타났는데 최근에 계속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급등을 했었죠. 이번 주에는 소폭 조정하는 양상을 나타냈는데 그러니까 지난주에 77.4였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얼마입니까? 1.1% 하락한 수치를 나타냈는데요. 월요일 날은 78.9%까지 화요일이었죠. 월요일 날이 쉬는 날이어서 78.9%까지 올랐었고요. 수요일 날은 76.1%로 소폭 빠졌는데 목요일 날 그 경공모 집단 후원 보도가 있었고요. 또 김성태 의원이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이송되는 장면이 보도되면서 목요일 날은 72.8%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금요일 날은 북미 정상회담 개최 소식이 확산되면서 76.4%로 반등했군요.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두 요인들이 상쇄되면서 76.3%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단식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네. 사실은 지난주에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단식이 큰 이슈였잖아요. 중간에 폭행 사건도 있고 뭐 이러면서 이게 지금 영향을 미친 겁니까? 대통령 지지도 정당 지지도에?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0% 후반으로 나온다는 거는 진보층은 물론이고 중도 그리고 보수층까지 그러니까 이른바 60대 이상이나 대구 경북 지지층도 지지를 보내왔었는데 김성태 의원의 이 호흡곤란 병원 이송 소식은 보수층 일부를 이탈시키는 그런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보층은 영향 크게 받지 않지만 보수층은 일부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양상을. 그러니까 사실은 여권 지지층이라든지 혹은 범진보층에서는 아니 뭘 김성태 원내대표 저 정도 가지고 저렇게 쓰러지고 뭐 좀 오버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 특히 양갱 가지고 회유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패러디가 돌아다닐 정도로 좀 조롱거리도 됐거든요. 비웃음거리도. 그래서 이거는 결국 단식 효과가 없었던 거 아니냐라고들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보수들이 뭉치는 결집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폭행 사건도 있었고 또 지난 목요일 날은 경공모의 집단 후원금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목요일 날 일시적으로 하락하면서 보수층이 일부 이탈한. 그래요. 아니 이 부정적인 요인들이 없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70% 후반 혹은 80% 초반까지 찍을 수 있었는데 그 긍정 부정 요인이 상쇄된. 그러니까 단식이라는 게 효과가 있으니까 다 계산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군요. 정치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당 지지도 표 한번 보죠. 제가 지금 받았는데 보니까 자유한국당은 지금 설명대로라면 더 올라야 되는데 0.2%포인트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한국당이 0.2%포인트 빠진 17.7%를 기록을 그러면 했고요. 설명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단식 효과가?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 개인적으로는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는 그리고 동정론이 일 수 있는 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에는 조금은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인데 뭐 여하튼 당청에는 지금 북미 정상회담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계속 여기도 역시 상세군요. 그렇습니다. 워낙 한반도 이슈가 성공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북미 정상회담 소식 나오고 뭐 북한이 핵실험장 폐쇄한다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단식 효과는 보수 결집은 떨어지는 상쇄되는. 사실 이제 보수 정당에는 그 대외 투쟁, 장외 투쟁, 또 단식 이런 부분이 사실 그다지 큰 효과는
갖다 주지 못한 전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진보 정당에는 장외투쟁이나 뭐 단식 이게 긍정적인 요인으로 지지율 상승에 작용을 하게 되는데 보수 정당 한국당은 사실 장외투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보수층에서는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대단한 효과는 아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오르지 못하고 0.2%포인트지만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정당 지지도 한번 쫙 불러주시죠. 민주당 56.3%로 2.4%포인트 올랐습니다. 초강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19대 대선 직후인 작년 5월 4주차 최고치를 기록했던 56.7%에 거의 근접한 수치고요. 그 정도까지. 한국당은 남북 정상회담 직전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게 4월 3주차 22%였는데 그때부터 비교하면 4.3%가 빠진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효과 때문에 한국당은 지금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한국당 있는 17.7%. 바른미래당은 6%로 횡보, 정의당은 4.6%포인트로 소폭 빠졌고요. 민주평화당 2.5%로 역시 횡보했고 무당파층은 11%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추세로 지방선거까지 딱 한 달, 오늘 D-30 30일입니다. 앞으로 남은 또 큰 일정들이 많아서 지방선거가 어떻게 판도가 움직일지 선거는 마지막 날까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조사는 5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43,238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002명이 응답을 완료했고 조사 방법은 같았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저보고 노래 얘기하셨는데 이택수 대표도 노래 한 곡 하시죠. 이런 문자. 네, 나중에 뭐 연휴 그 특집 프로그램이 있으면 기타를 갖고 와서 김현정 기타까지 같이 듀엣을 한번 연습 좀 해야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김병삼님, 아니 단식 투쟁이 아니고 단식 투정 같았다고 이분은. 아이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반면에 보수층은 오죽하면은 여당이 오죽 못 품으면 또 단식을 야당 대표가 하러 나가겠느냐 이러면서 또 결집도 하는 것이고 단식의 효과였던 건데, 노철주님,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최저시급제 도입만이 답입니다 하셨고요. 양승선님은 의원들이 말하는 세비가 뭡니까? 말이 좋아 세비지. 이렇게 일 안 하는 거면 사실상 국민 돈 뜯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느낄 정도. 6030님은 더 강하게 말하셨어요. 이렇게 국회 운영할 거면 세비 반납뿐 아니라 징계까지 해야 된다. 일반 근로자들은요, 이렇게 일 안 하면 해고당합니다. 변성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와, 아까 국민들 여론이요, 이 정도예요. 단식 투정이라는 거 아까 누가 올리셨어요? 새로 생긴 조합이군요. 양승섭님. 단식 투정. 저는 혼수성태라고 김성태 의원을 얘기할 때 혼수생태라고 바꿔 부르는 거는 들어봤습니다만 단식 투정이라는 새로운 말도.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상당히 좀 묘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과 행정부에 어쩔 수 없이 국정의 실무 권한을 많이 주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견제를 해야죠.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과 함께 행정부와 대통령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건데 지금은 국민과 대통령이 저 국회를 저거 어떡하지 하면서 국회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컨트롤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슬픈 거죠. 슬픈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신뢰도가 그렇게 형편없이 나온 거는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야당의 지지율이 지금 다 합쳐도 여당만큼 안 되는 이 상황도 상당히 민주주의적으로 봤을 때 슬픈 거 아닙니까?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빠진 야당. 건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거나 또 그런 견제를 빨리 야당이 자리를 잡고 해줘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혼수 상태 속에 있는 것 같아서 사실 뭐 민주당도 크게 잘하는 건 없지만. 발음 잘하셔야 돼요. 혼수 상태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뭐 민주당이 지금 썩 잘하고 있는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야당이 재구실을 못하는 게 제일 종전선언 얘기 들으시고는 많은 분들이 6602님 꿈 같은 말 아니죠.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셨고요. 김준남님도 종전선언까지 간다고요? 북미회담 다음 날? 와, 그야말로 상상만 해도 가슴 벅찬 일이다. 가슴 벅찬 일인데, 그리고 정말
너무 앞서간다. 김칫국부터 마시는 거 아니야라고 전 같으면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네. 이번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거 보니까 뭐 아주 안 될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종정선. 복잡한 문제는 아닙니다. 전쟁이 끝난 지 사실 한 60년 됐는데 아직도 전쟁이 끝났다고 얘기들을 안 하고 살았다는 게 더 웃기는 얘기죠. 말하자면 그래요. 예, 잠깐 전쟁을 좀 멈춰보자고 한 다음에 60년을 그대로 살고 있다는 게 더 전쟁 중인 것도 우리 몰라요. 예. 그것도 참 말이 안 되는 이제 거죠. 때가 됐습니다. 예, 때가 됐고 그만큼 세대도 바뀌고 세대의 시대 인식도 바뀌었으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조성열 박사님 그 다음 날 모시고 이 이야기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해 보죠. 기자 수첩 뭐 가지고 오셨어요? 지난주에 우리 사회에서 주거 실태에 대한 조사 보고서 2건이 공개됐습니다. 2건을 오늘 살펴보겠는데요. 주거 실태. 네. 첫 번째는 서울시에 대한 주거 실태 조사인데 이거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했죠. 내용은 언론에 약간 소개가 됐기 때문에 아실 건데 서울 시민 중에서 자기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40% 정도밖에 안 된다. 자기 소유 주택 네. 40%. 최소한의 이런 집에서 살고 있어야 되는 거야라고 하는 주거 빈곤 가구 8%가 넘어섰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주거 기준에 못 미치는 그렇죠. 가구가 8%. 다 허물어지는 집이라든가 뭐 이런 거죠. 전국 평균이 6%인데 서울은 8%니까 서울이 아무래도 집값이 비싸니까 그러겠죠. 그렇죠. 서울 시민들 75%는 8년 사이에 몇 번 이사를 왔다 갔다 했느냐. 4번. 평균 4번. 왜 이렇게 되냐면 내 집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전세 월세를 많이 살다 그렇죠. 보니까 뭐 이사를 많이 다니는 당연하죠. 거죠. 8년 사이에 4번 이사 뭐 이 그렇죠. 정도 충분히 나옵니다. 집이 없어서 남의 집에 전세 월세 세들어 사는 사람들의 꿈은 뭐냐. 역시 공공임대주택 좀 확 늘려서 좀 값싸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다오 이런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또 공개된 주택보고서가 하나 더 있는데 뭔가요? 이건 시민사회 종교단체들이 마련한 2018년 한국주거권 보고서입니다. 한국주거권 보고서. 예, 이거 유엔에 전달됐고요. 보고서 내용을 점검하러 유엔의 특별보고관이 오늘 우리나라에 옵니다. 오늘요. 예. 그래서 한국 사회가 국민들한테 적절한 주거를 보장하려면 뭘 더 해야 되는가를 살피는 거죠. 보고서에 담겨 있는 거군요. 예, 적절한 주거를. 적절한 주거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가 돼야 적절한 주거입니까? 좀 막연한 개념입니다만은 그러게요. 적절한 주거는 첫째 비싸지 않아야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어떻게든 들어가 살 수 있어야만 되니까 그렇죠. 값이 일단 너무 비싸지 않아야 된다. 네. 두 번째 너무 허름한 환경 안 된다. 예. 사람이 살기에 적합해야 된다. 세 번째, 일단 자리 잡고 살았으면 계속 거기서 살고 싶으면 살아야 되는데 중간에 쫓겨나는 문제. 그렇죠. 예, 이 세 가지를 어느 정도 해결해야 적절한 주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하나씩 좀 짚어본다면 첫째, 임대차 계약 기간. 이거는 왜 꼭 2년이어야 할까? 왜 2년만 되면 또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5년이나 10년으로 잡아놓으면 안 되나? 그렇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아이 학교 좀 자리 잡으려고 하면은 그렇죠. 갑자기 전세가 올라가지고 이사 가야 되는 상황. 네. 가게도 이제 좀 자리 잡으려고 하면은 2년 만에 빼줘야 되는 뭐든지 상황. 2년을 기준으로 하는 왜 2년인 거야? 모르겠어요. 이거 왜 5년 10년이 아니고 2년일까? 한번 여기서부터 다시 생각하자는 게 있고요. 짧아도 연장이 되지 않냐? 누가 연장을 하는데. 그죠? 이제는 주인한테 사정사정해서 연장 받을 권리가 아니라 주인이 먼저 가서 계속 사실 건가요? 라고 묻고 새 들어 사는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좀 살아야겠어 더. 라든가 내가 나갈 테니까 새로운 사람 구해봐. 예. 이렇게 계약의 주체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계약 갱신의 권리가 세입자 쪽으로 옮겨져 와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바뀌어요? 완전히 오지는 않더라도 여러 가지 세부 조항상 세입자가 조금 더 유리하게 바뀌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사실 문재인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계약갱신 청구권의 문제부터 시작인데 빨리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올리는 것도 집주인 마음대로 뭐 한 50% 올려야겠습니다. 30% 올려야겠습니다 해도 꼼짝 못하는. 그렇죠. 사실상 뭐 법에는 몇 %밖에 안 됩니다만 나가세요 그냥. 내가 나가세요. 쓸게요. 아니 50% 올리는 거 싫으면 나가세요. 2배 올리는 거 싫으면 나가세요 하면 끝이잖아요. 그나마 계약이건 갱신이건 이건 돈이 주머니에 조금 통장에 쌓인 사람 얘기지. 집 마련할 돈이 턱없이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한테는 주택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뭐 이건 뭐 대책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강제 퇴거. 쫓아내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법에 호소해야 되는데 사법부도 재판하는 사람들도 아직은 집주인의 재산권을 그렇게 마구 규제하면 안 되지라는 쪽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늘 집주인 우선입니다. 이런 등등이 모두 우리의 적절한 주거를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떤 정책들이 나올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첫째, 적절한 주거에 대한 기준이 정립돼야 되는데 이거는 헌법부터 뜯어 고쳐야 됩니다. 헌법에 주거권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도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주거의 자유가 있다. 사생활이 보장된 거주할 권리가 국민에게는 있다.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가 있다. 이 정도는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확대 해석하면 주거권이네. 이럴 수 있는 건데 이거보다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계속해서 지어야 됩니다. 이거 전체 우리나라 집의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지어서 싸게 공급해야 되는데 지은 다음에 이걸 비싸게 상품으로 팔려고 자꾸 이제 문제를 그런 세력들이 또 나타나죠. 일으킨단 말이죠. 그건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민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지었는데 임대료가 높으면 안 됩니다. 이거.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 주거급여라는 게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이제 지금 신청을 갖다 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가 주거비가 모자랄 경우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거 아직 모르시는 분도 많은데 주거급여라는 게 있는데 주거급여. 더 확대해서 시행돼야 되고 빈곤층이 이용하기 좋게 조건도 조금 완화하고 좀 액수도 좀 커져야 되고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대한민국에 요구하는 주거권의 기준인데 유엔 특별보고관이 오늘부터 일주일간 머물면서 대한민국의 제도와 법, 현실 등을 살핀 뒤 우리 정부에게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소라고 권고안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변상욱 대기자가 짚어주지 않으셨으면 전혀 모르는 뉴스로 덮일 뻔했던 뉴스인데 다들 드루킹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셔서 지방선거 앞두고 있고 핵 이슈도 있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언제까지 있어요? 일주일간 머무르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국제사회가 얘기하는 살 집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서민에게 보급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을 우리 현실하고 맞추어 가지고 당장은 어렵지만 이렇게 단계적으로 밟아보시라. 권고안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아주 좋은 문제 오늘 지적해 주셨습니다. 변상욱 대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교복과 관련된 동영상 한 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속이 훤히 비치고 신축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마치 교복에 갇혀있는 것 같다는 학생들의 아우성, 이런 아우성을 담은 동영상인데요. 큰 호응을 얻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은 교복 안 불편하셨습니까? 불편해도 그러려니 하고 다니셨죠. 근데 만약 교복이요, 후드티, 반팔, 반바지 이렇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지난 2012년부터 후드티를 교복으로 지정해온 학교가 있어서 화제입니다. 서울 목동의 한가람고등학교 백성호 교장 선생님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만나보죠.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후드티, 반팔티, 반바지 이게 체육복이 아니고 등교할 때 입는 정식 교복. 예, 그렇습니다. 아침에 등교해서 하루 종일 생활할 때 입고 있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만 동복은 모자 달린 긴 후드티에다가 편한 바지고 하복은 반팔 반바지네요. 반팔 반바지는 2006년부터 도입을 했고요. 예. 지금 후드티는 2012년부터인데 지금 후드티를 입는 기간에는 바지는 또 각자 구매입니다. 알아서. 색상도 다양하게 입을 수 있고요. 예. 7부 바지도 가능하고 반바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요. 사실 후드티는 뭐 우리가 흔히 추리닝이라고 부르는 정말 편하게 입고 싶을 때 입는 옷의 대명사잖아요. 네. 또 어떻게 후드티를 교복으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처음에 하셨습니까? 이 후드티를 2012년에 저희가 도입을 할 때 이미 학생들이 사복으로 각자 구입해서 많이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교직원들 간에 이제 논란이 있었죠.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교복 지도를 한답시고 아침부터 이제 언성이 높아지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즐거운 수업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향적으로 아예 그냥 이 학교에서 후드티 색상과 형태를 정하자. 기왕이면 더 저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학생들의 만족도가 엄청 올라가고 또 선생님들도 대단히 지도하기가 훨씬 수월해진 거죠. 반응이 어떻던가요? 그 가장 단적인 예가 그 학교 내에서 정장형 교복을 입고 있는 학생을 찾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100이면은 100 중에 몇 명? 한 5명쯤 남아있을까요? 정장형 교복이. 정장형 교복을 또 고집하는 5명은 어떻게 고집을 할까요? 보면 그 스타일이 정말 잘 어울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그 학생들 자유니까. 맞습니다. 그러네요. 학부모님들 중에 그래도 교복은 좀 교복다워야 되는데 너무 풀어주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저희도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른들의 시각에서 단정하다라고 보는 시각, 단정함의 반대말은 뭔가 불량스러운 것이라는 게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이거를 불량스러움이 아니라 개성으로 보기 시작하면 개성이라는 게 옷차림에서도 나오지만 활동에서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 학교 학생들은 이 후드티 교복을 입고 나가서 더 자부심이 생긴대요. 왜냐하면 친구들을 만나면 너무 교복을 부러워하고. 너무 부러워해서. 나도 한번 입어보고 싶다. 그렇죠. 이제 편리한 걸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이 후드티를 입고 반바지를 입었는데도 제가 제 눈에 뭐가 씌어서 그런지 몰라도 멀리서 보면 스타일이 꽤 괜찮아요. 그 선생님 눈에 꼭 뭐가 씌어서는 아닐 겁니다. 편안해 보이니까 그래도 단정하게 보일 수 있고. 또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자부심, 다들 부러워하니까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생겨서 오히려 행동하는 하나하나가 더 조심스러워질 수도 있어요. 신중해질 수도 있어요, 나가서. 예, 학부모님들도 그런 부분을 참 좋아하세요. 아이들 표정이 밝아졌다. 교복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교복도 하나의 일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전에 저도 교복 입었거든요. 거기다 귀밑 3cm. 근데 저희들 그때 바람이 뭐였냐면 아니 머리를 길러서 묶고 공부를 하면 훨씬 편할 텐데 왜 기르지를 못하게 하고 꼭 귀밑 3cm를 유지해야 되는가 이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저희는 이제 이 목에 후크라고 하는 이 채워지는 사완생도들 입는 그런 복장을 교복으로 입었고요. 검정색의 경찰관 모자까지 쓰고 다니는 세대였습니다. 근데 이 교복이 점잖게 앉아 있는 그런데 적합한 옷이 아니었나. 지금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열심히 참여하고 발표도 하고 막 그룹별로 모여서 토의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 어떤 학습 패턴이 있는 시기에는 이 후드티 교복을 입고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잘 어울려요. 그러네요. 토론하고 뭔가 활동적인 프로젝트를 하기에는 그저 선생님이 말씀하시면은 받아 적기만 했던 주입식 교육했던 그때의 교복이 맞지 않는다.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치마를 입으면 아무래도 행동에 제약이 많거든요. 그런데 반바지나 긴 바지를 입고 나서부터 여학생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변하는 모습도 아주 보기 좋습니다. 저는 교복 치마 속에다가 체육복 바지 입고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뛰어놀고 싶은데 치마 입고는 불편하니까. 한가람 고등학교 부럽네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후드티라든가 반바지 교복이라든가 이런 교복을 입는 학교들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지금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한번 학생들을 믿어보라 이런 말씀을 해보고 싶고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여전히 옛날 교복의 향수에 빠져서 이제 좀 더 단정하고 정장스러운 교복을 또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복은 교복다워야지 교복이야 이렇게. 근데 이제 그게 보는 관점과 그걸 입고 생활해야 되는 관점은 좀 다르다는 걸. 그래서 어머님께서 또는 아버님께서 그 교복을 입고 한번 학교에 오셔서 하루 종일 생활한다 그러시면 아마 다시는 입고 싶지 않은 교복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한가람 고등학교 많이 부럽고요. 특히 선생님의 그 깨인 사고방식 아주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안한 교복으로 지금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학교입니다. 서울 목동의 한가람 고등학교 백성호 교장이었습니다. 이 노래가 나올 때만 해도 반바지 교복은 꿈이었는데 꿈이 현실이 됐네요. 청취자 김주남 님도 이 노래 떠오른다고 하셨어요. DJ DOC, DOC와 춤을.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11시 반쯤 인천을 향해서 터키를 출발하던 아시아나 항공이요.
서 있던 비행기와 충돌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요즘 항공사들 왜 이런 건가요?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